부모님이 날로 노쇠하는 모습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부모의 자식 걱정이 더 크고, 이런 부모-자식 관계 때문에 자식은 자칫 부모가 늙어가는 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부모님이 건강 수명을 넘기면서 발생합니다. 요즘 아무리 젊게 사는 시대라고 해도 환갑을 넘기는 순간 체력은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무엇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참으로 가슴 찡한 인생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고 은퇴 후 안락한 노후를 보낼 때쯤엔 이미 노쇠하고 병들어 이런저런 약을 먹고 병원을 출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병원 출입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으니 자녀들이 더 자주 돌봐줘야 하지만 자식도 먹고 살기 바쁘니 잘 보살펴 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잘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경제력이 취약해져 자식에게 자주 기대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늘 어린 시절에 강인했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역에서 물러나고 고위를 넘긴 부모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결국 오래 살게 되면서 부모 간병이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돌보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62.1%였습니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0년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2년 전보다 2.3% 줄어 첫 10%대에 진입했습니다.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가운데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큰 시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연로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후 돌보고 있는 지인은 자신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부모의 현실이 보기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의에 의해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았듯이 그 또한 자신의 의사보다 자식의 편의에 따라 요양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깊은 이해가 없고 주위 사람의 말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딴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모가 마음과 다른 말을 하시는 건 자녀가 걱정할까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런 말씀을 믿으려 하는 건 부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식입니다. 나 역시 자녀에겐 그런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늙으면 다 아프지. 지낼만은 해. 부모님의 몸 상태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식사를 잘 씹으시는지, 허리가 더 굽은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신 건 아닌지, 말귀가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잘 하시던 일을 최근 들어 어려워하시지는 않은지, 설령 문제 해결이 어렵더라도 자녀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세가 많은 부모님도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섭습니다.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면 가족이 함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살고 죽는 것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 죽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다시 만나자는 가족의 말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시지만 면회 온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줄 간식이 없어서 속상해하시고, 또 엄마를 보러 온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나 저러나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시는 것이 부모니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모른단다.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 세대가 20대,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말로는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고 합니다. 면회와 외출엔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었답니다. 노인 27명 가운데 한두 명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가고 나머지 노인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요양시설에 부모님 모시면 불효인가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덫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어머니는 벌써 80대시니 무리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 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 고생을 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효도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효자 노릇이 버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어르신 부양을 가족이 도맡는 것만이 진짜 효도일까요? 먼저 제도적 변화와 함께 필요한 건 각 개인과 가정이 우리 집안의 노년기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온전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한 방법이며 그 대신 일주일에 식사 한 번은 꼭 같이 하자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부양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 내 눈치 싸움도 적지 않은 만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할 조정자를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가족이 미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주 보호자를 정해 그 사람에게 결정의 정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최대한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요양병원 의사가 쓴 글입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내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씩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과 글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부모 마음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무조건 챙겨야 하는 5가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으로 남성분들은 외로움을,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걱정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다면 그 다음은 외로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의지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고독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은 점점 지쳐갈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과의 갈등은 커져서 서로가 원수 같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주위에는 자녀들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장을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보물처럼 생각하세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막말을 하거나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옛 속담에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멀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매일 보는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험담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막 대한다면 결국에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서로에게 베풀어준 소중함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배우고 도전하는 삶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감옥 생활처럼 느끼면서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바쁜 척하고 아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며 돈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되는데요.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은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만남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봤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거나 삶이 바빠서 미루어왔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실 겁니다. 못다 이룬 꿈과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찾아서 시간을 채워나간다면 놀라울 만큼 발전하고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만 남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제일 편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질없이 친구 만나서 돈 쓰고 신세 한탄하고 돈을 허비하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쉬운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바쁘지 않고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사람을 더욱더 외롭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노년에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배우기를 시작해보세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임을 즐길 줄 아는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커지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고독을 선택해서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살게 된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게 여겨지고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진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하는데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다 보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영원히 안 볼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남은 생애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이용당하고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다섯째로, 혼자가 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내적 평안함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신뢰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외적으로 풍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인정해 줍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행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 둘째,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자. 셋째, 배우고 도전하는 삶이 삶의 질을 높인다. 넷째, 혼자가 될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든다. 다섯째, 혼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기기 위한 출발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세게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매일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한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 아버지는 늘 자식들한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 인상이 있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 우리 아버지는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세 때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는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누구인가에게 의지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한다. 나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한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한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한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된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자식을 한 명이라도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내 몸 아픈 것보다 내 자식 아픈 게 가슴에 더 사무치도록 힘들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노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덧 60 고개를 넘기고 나면 일주일이 하루 같다고 할까요?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무난 전화도 뜸하게 걸려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뚝 끊기고 맙니다. 이럴 때 내가 영락없는 노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이 돼봐야 노인 세계를 확연히 볼 수 있다고 할까요? 노인들의 삶도 가지가지입니다. 노선이 있는가 하면 노학이 있고, 노동이 있는가 하면 노옹이 있고, 노광이 있는가 하면 노고가 있고, 노공이 있는가 하면 노추도 있습니다. 노선은 늙어가면서 신선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렸습니다. 성냄도 탐욕도 벗어버렸습니다. 선도 악도 털어버렸습니다. 삶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건너야 할 피안도 없고 올라야 할 천당도 없고 빠져버릴 지옥도 없습니다. 무심히 자연 따라 돌아갈 뿐입니다. 노학은 늙어서 학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신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 나라 안팎을 돌아다니며 산청 경계를 유람합니다. 그러면서도 검소하여 천박하지 않습니다. 많은 벗들과 어울려 논일며 베풀 줄 압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아낌을 받습니다. 틈나는 대로 갈고 닦아 학술논문이며 문해작품들을 펴내기도 합니다. 노동은 늙어서 동심으로 돌아가 청소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학원 아니면 서원이나 노인 대학의 궤적을 걸어두고 못다한 공부를 합니다. 식영주역 등 한문이며 서예며 정치 경제 상식이며 컴퓨터를 열심히 배웁니다. 수시로 여성 학우들과 어울려 여행도 하고 노래며 춤도 추고 즐거운 여생을 보냅니다. 노옹은 문자 그대로 늙은이로 사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손자들이나 봐주고 빈집이나 지켜줍니다. 어쩌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서 노인들과 화투나 치고 장기를 두기도 합니다. 형편만 되면 따로 나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돌지요. 노광은 미친 사람처럼 사는 노인입니다. 함량 미달에 능력은 부족하고 주변의 존경도 못 받는 처지에 감투 욕심은 많아서 온갖 장을 도맡아 합니다. 돈이 생기는 곳이라면 체면 불사하고 파리처럼 달라붙습니다. 권력의 끈앞풀이라도 잡아보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노고는 늙어가면서 아내를 잃고 외로운 삶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20대의 아내는 마냥 귀엽기만 합니다. 30대의 아내는 기호식품 같다고 할까요? 40대의 아내는 어느덧 덮서서는 안 될 가재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50대가 되면 아내는 가보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60대의 아내는 문화재를 넘어서 국보의 위치에 올라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귀하고도 귀한 보물을 잃었으니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요. 노공은 늙어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 한술 뜨고 나면 집을 나와야 합니다. 갈 곳이라면 공원 광장뿐입니다.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합니다. 석양이 되면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들어갑니다. 며느리 눈치 슬슬 보며 밥술 좀 떠넣고 골방에 들어가 한숨 잡니다. 사는 게 괴롭습니다. 노추는 늙어서 추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불치의 병을 얻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못 죽어 생존하는 가련한 노인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써온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이 연출하는 자작극이라 할까요? 나는 여태껏 어떤 각본을 창작해왔을까 생각해보지만
이젠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출의 핵심은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노선으로 사는 일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 생각하며 여유롭고 아름답게 살 일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